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박한샘. 최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왜 오늘 한 템포 줄이십니까? 그런가요? 바로 이어서 우리 세트 가수 동맹에서는 세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종합주가지수도 네. 무지개를 활짝 이렇게 좀 폈어요. 네. 그러면서 내일장에 대한 또 기대감을 모처럼 갖게 만드는 장인데요. 이러한 흐름, 대세 상승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태의 어떤 이런 것이 2015년도 봄날의 기운과 더불어서 함께 왔다는 거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게 돌다리도 항상 두들겨 보고 건너야죠. 돌다리요? 네.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습니다. 속담에, 그냥 네. 눈으로 보고 건넙니다. 네.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했던 것처럼 오늘 맞수혈전 첫 번째 라운드 1에서는 돌발 악재에 대한 부분들 이 장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미리 한번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어떤 내용인지 보여주시죠. 네, 라운드 1 악재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주가지수가 양봉이라든가 상승이 갔을 때는 네. 무조건 장밋빛만 바라보기 쉬워요. 네. 그렇죠? 그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불나방처럼 따라갑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진짜 고수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럴 때 앞으로 이런 전략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돌발 상황에 대처할 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라운드 1 주제는 여러분들 구미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 오늘 같은 날은 설탕도 좀 치고 맵고 짜고 새콤달콤하게 상한가 친 종목을 살펴보자. 아니면 짚고 좀 뚫은 종목, 장대 한번 하는 종목 이런 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청자들을 위한다면 건강을 위한다면 유기농 식품 밋밋하지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정말 좋은 주제로 시청률에 신경 쓰지 않고 용기 있게 뽑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제 선택한 근데 PD분께 오늘 그 박한선 전문가께서는 뭐 이번 주 한 주 안부를 안 물어보시네요. 제 어떤 거요? 안부. 네.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항상 물어보시더니. 전문가의 삶 똑같죠. 네? 뭐. 안 똑같았어요. 지난주 그런가요? 저 중국 갔다 왔거든요. 그랬습니까? 또 중국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갔는데 네. 또 이번 주말에는 또 다리 수술을 또 합니다. 또 왼쪽 다리 수술을 하고 네. 뭐 근데 이틀 잠깐 입원했다가 나오는 건데 뭐 요번에 중국을 갔는데 예. 제가 항상 그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을 가거든요. 네. 명절이 껴가지고 뭐 한 달에 15일, 20일 정도 지나서 갔는데 최근에 가장 그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업종이 뭐죠? 바이오 헬스케어죠. 그거 말고요. 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가장 화장품.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또 국내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나잖아요. 화장품은 화장품 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이제 먹거리 이런 건 그렇죠. 한 뭐 2, 3년 전부터 이미 네, 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네.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중국 가서는 조금 이제 실생활에 좀 깊숙이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네. 들어가 보니까 실생활 어디 깊숙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 뭐 새벽에도 다니고요. 네, 혹시 뭐 이거 중국 가서 이런 걸 실생활 저는 술에 안 먹- 깊숙이 술에 안 반문화 먹- 깊숙이 들어간 건 아니시죠? 술을 안 먹으니까. 네. 근데 그 뭐 양평 해장국이라든지 뭐 국내에 있는 그런 있잖아요. 브랜드 음식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하고 거기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샹하이 같은 데 비싸죠. 근데 베이징은. 이제 뭐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 네. 비싼데 저는 칭다오를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그 중국에서 봤을 적에 그 대도시 중에서도 약간 그 남바 뭐 한 5번째, 6번째, 7번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더 한국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네. 중산층 비중만 따진다면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걔네들이 소비가 지금 이제 막 서서히 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에도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국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팔아먹는 그런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대박이겠더라고요. 네. 네. 뭐 일단 뜬금없이 조금 얘기를 오늘, 했는데 중요한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항상 이제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이
저기 소위 얘기해서 네. 장수 한울소처럼 네. 더듬이를 항상 이렇게 안테나 올려놓고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그래서- 경우도 뭐 네. 하다못해 순댓국에 가더라도 네. 그런 걸 항상 유심 있게 봐요. 이 무리지 같은 것부터 해서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네.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중국이 신고가 나오는 부분. 네. 여러분 신고가는 아니고 이제 직고점 아직 신고가는 멀었지만 3,300포인트 넘은 지점 직고점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구매력이 바로 이제 전 국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 또 예를 들면은 뭐 중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중국인들이. 외국인들도 벌었겠지만은 그러면 벌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분 좋으니까 또 주식 좀 팔아가지고 또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소비를 한다 그랬을 때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의 그런 그 주가 실적,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 제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저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뭐 말이 나왔으니까 네. 잠깐 이야기합니다만 오늘의 주제 돌발 악재에 대한 부분 물론 이거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만 사실은 지금 한반도가 100년 전에 청일 전쟁의 어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일본 쪽에도 붙지 못하고 중국 쪽에도 붙지 못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나라의 존립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주권이잖아요. 네. 그 주권은 어디서 표출되느냐? 외교의 주권 그리고 국방의 주권에서 이게 표현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100년 전에 청일전쟁처럼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드를 추진하는 미국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중국. 사드라는 것은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사실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서 한마디로 옛날에 미국의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국 바로 아래다가 콧잔등 아래다가 핵미사일 배치하려고 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딱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미국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고 중국은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무역 보복하겠다. 네. 이런 지금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사드를 안 받아들이면은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어떤 그런 국방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든가 무역 보복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그러한 전체적인 큰 돌발 악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종목으로 건너왔을 때 그런 시장에 대한 악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주가를 들썩날썩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할 정도로 지금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모른다. 그럼 앞으로 주식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돌발 악재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라운드 1에서 악재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서 어떻게 할 거냐 네. 한번 보는 건데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보유했던 종목들이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악재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이라고 하면 6개월 전후겠죠. 저는 자주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자주 맞아요. 그 의외네요. 굉장히 네. 조심스럽게 종목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이 네. 돌발 악재가 맞는 경우가 있는데 대응을 잘하면 되거든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은 케이진 인시스 갖고서 이제 아마 TV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케이진 인시스라는 종목인데 그 정확하게 7월 30일 날 그 뉴스에서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은 카톡 결제 소식 관련돼 가지고 카카오톡하고 다음하고 이제 합병되면서 그 카카오톡에서 그 전자결제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용카드 서비스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그런 뭐 한국 사이버 결제 케이지 인시스가 그냥 뭐 다 거의 장중에 박살이 났거든요. 하종가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대량 거래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7월 30일 날 보시면은 하종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날도 역시나 하락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대부분 그 7월 29일 날 종가가 13,800원이었고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시초가가 13,750원 마이너스권에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장중에 무슨 돌발 악재가 나오면은 주가는요, 먼저 정보가 샜든 먼저 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먼저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뭐 7월 30일 날 300만 주 거래가 됐고 그 다음 날도 역시나 시초가 11,600원에 11,750원 하종가 맞은 다음에 11,600원 시작해가지고 뭐 플러스 살짝 났다가 다시 하종가까지 지금 들어갔다가 종가에 뭐 11,100원에 이렇게 끝났는데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단 그 악재가 나오면은요 일단 절반이라도 던져야 돼요. 그래 놓고서 이성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좋은데 차트 보시면은 이제 KGC의 일봉 차트거든요. 제가 이 막대 그래프도 표시된 이쪽 7월달 부근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저점 부근에서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두들겨 맞았는데 항상 우리가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거를 먼저 정보를 접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먼저 접하는데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정보를 먼저 접하거든요. 그러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뭐 금융 투자라든지 이런 그런 그 기관 투자가들이 정보를 접하면은 무조건 먼저 던지고 봐요. 그래서 기관들이 만약에 악재가 나왔을 때 기관들의 매도 상위 그런 기관들이 보게 되면은 연기금, 투신, 무슨 뭐 금융 투자, 보험 다 나옵니다. 어느 한 무슨 주체가 매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 뭐 보험, 증권, 무슨 뭐 연기금, 투신 이런 애들이 다 알아요. 다. 자기들이 선후배고 다 알기 때문에 매도 나와버리면 벌써 찌다시 한번 팍 돌고요. 메신저 돌고 그리고 두들겨 패버리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막 거래량 늘어나면서 걔네들이 뭐 마이너스 3%, 5%에 던지고 나서 그때부터 개인들이 이건 뭐지 이 상태에서 개인들 물량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락을 맞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초 지정이라든지 뭔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서서히 이제 그 숨고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매도가 나오면은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군당 바이오라는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를 얘네들이 2월 6일 날 그것도 장 마치고 나서 했습니다. 6시 5분에 이것도 아마 주말 끼고서 금요일 날 한 것 같아요. 이랬을 경우도 있는데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랬을 경우는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종군당 바이오 실적 적자 발표가 났는데 그랬을 경우도 그 다음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2월 6일 날 종군당 바이오 적자 전환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이 예상됐었는데 적자 전환이 나왔어요. 그러면 2월 6일 날 그 다음 날의 주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2월 9일 날이 이제 월요일 날이고 2월 6일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멀쩡하게 마이너스 뭐 한 2% 정도 22,250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마이너스 한 3, 4%, 한 5% 정도 나왔죠. 1,000원 정도 빠져서 나왔으니까 4에서 5%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적자가 났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일단 시초가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보는 거야. 절반. 전량은 아니더라도 절반을 던져놨다. 그러면은 시초가 21,300원 그리고 장중 고가가 21,750원까지 갔다가 종가가 22,200원에 끝났으면은요. 일단 1,000원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벌고 시작. 절반 던져놨으니까 벌고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이고 한 2, 3일 지켜보다가 저점 확인했을 때 절반 매도한 금액을 밑에서 받아주면 되거든요. 매수를.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왔을 적에는 내가 돌발 악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중에 뉴스, 루머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증권사 레포트가 장 시작 전에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실적이 장중에 발표하거나 아니면 장 마감 후에 발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아마 실적 발표는 장중에 하거나 장 마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장 전에 하는 경우보다. 그랬을 경우에 장중에 하는 경우도 뭐 실적 발표 나와서 딱 해서 갑자기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 분출되면서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게 정해지면은 내가 수익 났을 때 상승 같은 경우는 급하게 팔 필요가 없지만은 이게 적자가 나거나 안 좋은 악재가 나와서 돌발적으로 주가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빠진다. 이랬을 때는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전량은 아닙니다. 그래 놓고서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수많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게 절반 던져놓고 지켜보자. 이런 방법. 이게 네.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돌발 악재에 대해서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다양했던 이렇게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감기도 걸리는 사람이 계속 거의 자주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코가 약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목에 감기가 걸린다면 계속 몸이 약할 때 거기부터 코가 오는 좀 거예요. 크셔서 그런 거기부터 목이 약하면 목부터 아니면 네. 이제 뭐 코부터 반응이 오면 코부터 어떤 분은 눈이 따가운 것부터 네. 오기도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매매에 대한 어떤 돌발 악재도 보면 요게 거의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매매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악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매매의 어떤 종목의 성향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유상증자. 이거 참 많이 걸립니다. 유상증 많이 걸려요? 네. 예전에 현대이피도 그랬어요. 네. 유상증자 한다고 해갖고 한 30%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네. 더 살 수도 없죠. 그래서 더 살려면 30%니까 절반 정도는 더 사야 그러면 45%가 되는데 이게 완전 그때만 해도 이게 3,00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3,000원, 4,000원짜리 주식을 30% 갖고 있는데 유상증자 한다니까 벌써 이제 2, 3년 전이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참 덜커덩해서 참 무진장 그때 고민했었는데 그때 판단했던 게 그겁니다. 유상증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본질 가치가 훼손되느냐. 네. 본질 가치가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 훼손이 안 된다고 판단돼서 사실 더 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유상증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급등 나왔을 때 더 네. 샀던 건 털고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고도의 심리 게임을 한다는 게 그때 좀 확실하게 좀 이게 분석이 됐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했습니다. 또 있어요? 작년도 9월에 네. 제가 하반기 네. 이제 그때 어떤 종목으로 한 1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20%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수익 난 거를 갖고 이제 이 웅진 싱크빅이라는 종목을 네. 보니까 차트도 이쁘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아갖고 6,8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요거 한 15% 정도 샀었습니다. 근데 좀 매집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발표가 또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누워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오늘처럼 10시에 방송에서 11시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네. 씻고 뭐 하면 거의 우리가 11시 정도에서 11시 반 다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잠깐 뭐 생각하면 12시인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참 유상증자가 누가 나를 감시하나 네. 내가 매수한 종목이 그런 고민이 돼서 참 그러다가 그것도 고민하다가 본질 가치가 훼손이 안 된 거고 네. 사업이 이제 리스크가 다 끝났으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또 더 샀습니다. 유상증자 받았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부분이 좀 징크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단은 그 악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계속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에 의하면은 일단 반 날려놓고 몸을 가볍게 리스크를 쉽게 얘기해서 잘 되든 뭐 악재가 나왔다가 주가가 빠졌다가 금방 회복되든 아니면 더 빠지든 간에 내가 일단은 편하게 쉽게 얘기해서 뭐 속된 말로 쫄리지 않는 그런 비중만큼만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성적으로 그 기업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저는 특징이 뭐냐면 그래 놓고서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을 가요. 왜? 내가 자신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그 기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가서 그 기업을 판단하고 탐방을 가서 확인하면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일단은.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 주식이 충분히 하락해서 거기서 저점이 나오고 반등하는 시점에서 슬슬 절반 매도한 금액을 갖고서 추가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돌발 악재라는 게 네. 그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교통사고 당하는 것처럼 네. 내가 정중앙선을 가고 난 잘 지켰어도 말 그대로 돌발 악재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이 회사가 영종도에 지금 건설을 한참 카지노 관련하고 있는데
북한 애들이 영종도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린다고 협박했다든가. 이거 예측 불가능한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탐방이나 이런 걸로 과연 리스크가 걷어지느냐. 걷어지죠. 이제 본질 가치라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이제 신수종 사업이나 회계라든가 경영 투명성 이런 건 걷어지는데 그 외에 기타 다른 거는 이게 걷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그래서, 들면은 지금 그 기업에서 100개를 탐방 갔을 때 네. 돌발 악재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건 돌발 악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횡령 사건이라든가 가서 이렇게 뻔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회사 잘 돌아가는 걸 좀 보고 막상 뚜껑 딱 열어보면 얼마 전에 그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 네. 우리가 그거 알 수 없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지금 잠깐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걸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포스코 비자금 돌발 악재가 나왔잖아요. 네. 이 돌발 악재가 포스코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걸 만들어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봤을 때 오늘 이 포스코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좀 저가권 때니까 오늘 같은 날에서 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포스코가 비자금 100억 전으로 조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국내에서 조성한 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하도급 업체한테 100억이다. 이거를 과연 비자금으로 볼 거냐? 아니면 건설업이니까 예비자금.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달러 돈으로 바꿔서 베트남 동으로 바꾸면 거기서 환차익이 10% 납니다. 은행 고시환율로. 다시 베트남에서 이쪽으로 보내면 아무리 기업이라게도요. 환차익이 5% 3%씩 나요. 그러면 1,000억이면은 그 환차익에 대한 만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비자금으로 금융으로 분류했다. 1,000억짜리면 벌써 거의 1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거를 비자금이라고 쪼아가지고 횡령 비자금 사건으로 부풀리는 저는 이것이 더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거 비자금이다 라고 의중 있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괴펠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한테 그 사람이 딱 한마디만 가르쳐줘라. 그러면 어떠한 죄목으로든지 내가 걔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포스코가 뭐 1조 원짜리 10조 원짜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100억 원이라는 그 뭐 절대적으로는 크지만 얼마든지 이 건설업 중에서는 예비자금이나 아니면 자재 그 국제 금 가격, 국제 유가 가격이 하루에 요즘 6개월 사이 50%가 움직였으니까 그런 걸로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이 저는 악재다. 포스코가 악재가 아니라 정부가 대기업들을 어떻게 본다면은 정책적인 그런 어떤 동조와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최저임금 올리자 했는데 경실련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4개 경제단체가 다 반발했죠. 못 올리겠다. 배째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되는데 포스코가 첫 바다예요. 예, 그 딱 봤을 때 이제 긴장하겠죠. 100억 갖고도 이런데 한 1,000억, 1조 원씩 이렇게 한 회사들은 그게 저는 악재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포스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다 해당되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예. 전문가님께서는 노코멘트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보니까 자료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아니, 포스코 일봉 차트, 포스코 ICT 일봉 차트. 제가 노코멘트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좀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 뭐 돌발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 돌발 뭐 호재라든지 돌발 호재보다는 그냥 긍정적인 호재들 같은 게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기 전에 그 보통 7시부터 9시 사이에 증권사에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께서 연구원들이 그 레포트를 하루에 보통 20-3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은 아침 시초가의 대부분 80% 정도의 그런 만약에 10개 종목이 나왔다. 긍정적인 레포트가 그러면은 한 8개 종목 정도는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시초가 상승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자료화면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레포트가 어저께 최근에 막 하락하다가 어제 나왔거든요. 하이투자증권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메모리 관련돼서 매도세가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어저께 차트 모양 SK 하이닉스의 그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한 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시초가 약간 플러스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그날 당일날 주가가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와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레포트가 많지 부정적인 레포트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침에 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뭐 HTS 다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레포트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유료든 무료든 간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레포트 확인을 꼭 하시는 게 매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관련돼 가지고 포스코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악재 뭐 비자금 문제로 해가지고 뭐 검찰이 조사받는 거 저는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포스코 자체적인 그런 그 포스코 자체가 국내 기업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외국인들 지분도 많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뭐 비자금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쉽게 해서 전체적인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업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주가 수준 자체도 보면은 직전 저점인 한 25만 원대 근처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박스권 횡보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보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뭐 하루 정도 급락을 맞고 저점을 깨고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흔들리면서 어저께 급락 맞았고 오늘도 약간의 그 주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은 큰 폭의 지금 뭐 하종가 맞고서 내려가야죠. 뭐 악재도 작용된다 그러면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도 역시나 큰 폭의 변동이 없다고 봤을 적에 지금 포스코 관련된 그런 그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비자금 문제 자체가 어쨌든 간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곤 하지만은 추가적인 뭐 급락을 맞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당장 뭐 마이너스 난 만큼의 그 되돌림 그런 상승은 약간 힘들거로 보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낙비 피해가고요.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줄이는 전략. 왜 지금 뭐 후끈 날아오르고 방향성이 이쪽으로 로켓 쏘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악재가 있고 막 시끌시끌한 종목들이 굳이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예, 그렇죠. 일단 기본 원칙은 악재가 어떤 나왔을 때 피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지나가는 소나기냐 아니면 장마냐에 따라 맞고 품을 거냐 아니면 진짜 완전히 뭐 어디로 완전히 숨어버릴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이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냥 가랑비 정도, 봄날의 황사 정도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맞고 싶지 않은 황사. 네, 그렇죠. 잠깐 지나가는. 자, 근데 이제 요거에 좀 비슷하게 종목으로 봐서 그런데. 거시적인 악재도 있지만은 종목의 악재에 대해서 이제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인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거기 앉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 이거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소액주주분들이 조금 힘을 실어주신다면 제가 복수 후보자로 추천되는 영광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 사장님 안 계신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선업종이 중국하고 이제 밀리느냐 마느냐 중요한 단계고 이게 이제 계약건들이 이제 천천히 살아나는 단계란 말이에요. 저가 수주권 때에서. 그랬을 때 사장님 안 계시니까 결제가 사실 더뎌요. 그래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데보다 주가 탄력성 좀 약한 이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이거 악재로 봐야 되나요? 저는 악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안 계셔도 잘 굴러간다. 뉴스를 한번 검색해봤는데 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관련돼 가지고 자료화면도 준비를 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재호 현 사장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16일 날 정기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관련돼 가지고 사장이 뭐 바뀌는데 공백 상태에 있으니까 기존 사장의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냥 하겠다. 그러면 쉽게 해서 뭐
아무 결정권도 없이 있는 거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뭐 그런 뭐 특별한 뭐 사항 같은 거 안 할 거지만은 주가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뭐 사장이 없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좀 이따가 삼성중공업 차트도 같이 지금 보여드리겠지만은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흐름하고 이 박스 네모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주가 흐름하고요. 지금 보면 삼성중공업의 그 주가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보면은 뭐 사장이 지금 공백 상태에 있거나 뭐 시끌시끌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선 업황에 관련된 그런 그 업황이라든지 실적에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사장의 공백 같은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하락하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조선업이라는 것이 네. 거꾸로 보면 건물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이는 거하고 다시 똑같아요. 조선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먼저 배를 건축하는 파이낸싱, 즉 금융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초기 아파트 건물 지을 때 착수금, 그 다음에 중간 비용,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뭐 잔금, 그 다음에 뭐 마무리 비용 이런 식으로 몇 차에 걸쳐서 내는 것처럼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죠. 네. 처음에 계약금, 뭐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가면서 워낙 이게 한 뭐 드릴식 같은 건 1조 원씩 되니까 한 네. 척에. 그래서 짓는 방식도 사실 똑같아요. 건물을 위로 올리지만 조선은 사실 옆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형태고.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쇠로 짓는 건설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3년치 수주 받아놨던 거 선주들, 발주를 줬던 선주들이 이걸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사장님이 부재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국제 유가의 급락. 그래서 셰일가스가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미국과 브라질 쪽에서 한 130척 정도 전 세계적으로 발주를 주기로 했던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뭐 100조 원이에요, 사실. 이것이 지금 전면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득이하게 좀 가격은 떨어지는 LNG 선이라든가 뭐 컨테이너 선 이런 거를 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소고기 먹다가 지금은 이제 뭐 대패 삼겹살 정도라 해야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연명해야 돼. 연명이라는 게 좀 그렇고 지금도 잘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찾기는 어렵다. 국제유가 때문에. 그래서 그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 환 리스크하고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이 더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게 종목 리스크도 있지만 재미난 게 호재가 또 악재로 바뀌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게 화투로 따지면은 제가 아직 고수도분 잘 모릅니다만 광을 들고 있어갖고 딱 먹었는데 이게 타짜에서 보니까 쌌어요. 똑같은 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라고 삼성중공업 합병한다. 네. 엄청난 호재였죠. 그런데 등락에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네. 이게 돌발악재가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치 않게. 그래서 이런 경우 어차피 다시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결국은 합병을 다시 하긴 할 거니까 기다릴 거냐 더 살 거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는 뭐 무조건 팔고 보고? 삼성중공업하고 네. 이게 삼성중공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러면 둘 다 못난이거든요. 원래 못난이하고 잘난이하고 붙어야 되는데 못난이하고 못난이하고 붙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삼성물산하고 합병이 돼야지 이게 호재성 그런 그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갖다 붙인다. 삼성중공업이 이제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도 건설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못난이 플러스 못난이는 못난이. 그게 맞나요? 맞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수학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또 플러스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못난이 플러스 못난이는 못난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에는 둘 다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조건 삼성 엔지니어링 입장이건 삼성중공업 입장이건 좋을 게 없다고 보고 삼성물산하고 같이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뭐 삼성중공업이든 삼성 엔지니어링이든 호재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못난이끼리는 악재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던지고 봅니다. 매도.
삼성중공업이 20만 원에서 네. 실질적으로 27만 원에서 8만 원에서부터 지금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7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우리나라 건설업종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위기가 대부분 PF 대출이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이제 특정 물건을 갖고 뭐 몇 조 원씩 이렇게 투자하는 거 대부분 몇 조 원씩 다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하나도 없는 회사, 대출 자금이 없었던 회사가 누구냐면 건설회사 유일하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왜냐? 굉장히 좋았죠. 삼성 엔지니어링 국내 거래 네. 그 수주를 안 하고 전부 다 해외 쪽으로 가서 했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좋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유로운 회사가 딱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건설업종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대형 종목 하나하고 바로 태형건설이었죠. 여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삼성 다른 건설주들이 5년 전에 폭락이 나올 때 서브프라임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꾸로 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2년간 올라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갑자기 수주가 안 좋다. 뭐 그 엄청나게 좋았던 보고서는 다 날아가고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중공업과 합병한다는 약재를 이용해서 오히려 지금이 역사적 저점 형태에서 매집할 그런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돼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환차익이라든가 환율 리스크였죠, 사실. 왜냐? 그때 당시 1,300원, 1,500원 강만수 환율일 때 그 대기업들 활성화한다 해갖고 그거를 수주를 받았는데 중동 지역에서 지금 환율이 1,000원, 1,1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조 원짜리 프로젝트 받았으면 그래서 2조 원이 남겨 먹어야 되는데 환율에서 거꾸로 3조 원 날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마이너스 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사실 환손실이라든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적응할 시간도 됐고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결국은 합병은 하긴 할 겁니다. 왜? 이번에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소액주주들이 반대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어요. 네. 나 합병 반대한다. 내 거 주식 대신 니들이 합병 가격으로 사달라. 가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커져갖고 합병이 취소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법이 바뀝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법까지 바꿔줘요. 대기업을 위해서. M&A를 할 때 소액주주들이 반대 매수 청구권을 해도 지분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대주주가 그거 무시하고 합병할 수 있는 법을 우리나라가 바꿉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창준 전문가님이 어떤 회사를 갖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예서 아버지가 갔다고 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서 합병을 해서 물려받으려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인데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걸 회사를 사면 정상적으로 사면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합병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재용 씨가 이제 이걸 묶어서 받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그거 소액주주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무산됐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사야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그러면 세금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어떤 그것을 피해가려고 해서 합병을 선택했는데 소액주주들이 반대해서 다시 전공법으로 가려면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달부터 아마 시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M&A를 할 때 소액주주 반대 매수 청구권이 이제 해도 대주주가 일정 부분 양쪽에서 이상이 되면 이거 무시하고 합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지분이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권이 결국은 주식으로 표현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있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법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통법 이후에 아마 통신업계의 단통법이라면 그거 법이 아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본다면 대처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본질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니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자,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악재에 대해서 일단 피하고 보자. 악재가 떨어지면 네. 절반 정도 팔고 보자. 바로 한 이게 박자 기본- 빠른 매도죠. 그냥. 예, 네. 그런 어떤 전략인데 만약에 악재가 나왔을 때 네. 무조건 그렇게 하실 거 않을 것 같은데 케이스별로 투자에 어떤 대처하는 방식이 따로 있나요? 무조건 다 그냥 일단 저는 절반? 일단 절반 매도입니다. 네. 아, 깔끔하네요. 네, 절반 매도인데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요. 금호산업 관련돼서 자 화면 보시면 금호산업 신세계 본입차의 철회가 지금 2월 27일 날 나왔거든요. 2월 27일 날 정확히 2시 23분에 일단 뉴스가 떴습니다. 2시 23분에 자료 한번 보시면 금호산업 신세계 본입차의 철회. 요게 2월 27일 날 2시 23분에 나왔는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실래요? 자, 금호산업의 일봉 차트 보시면은 아침에 33,700원 장중에 고가 쳤던 게 종가에 26,000원대까지 그냥 급락 맞았고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하다가 현재 21,000원입니다. 무조건 절반 팔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보유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결정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도움이 되고요. 금호산업의 30분 동안의 그 주가 흐름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32,000원대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딱 30분 만에 25,000~26,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대반등이 일어나면서 한 27,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무조건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는 매도할 적에 시장가로 던져야 됩니다. 이거를 뭐 가격 지정해서 그런 타이밍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반은 무조건 날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 놓고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이게 제 여태까지 경험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대처하는 방식이 좀 틀린데 예를 들어서 기업의 본질적 사업 영역에 관한 악재다. 이렇다면 저도 방금 하셨던 것처럼 일단 던지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번처럼 포스코처럼 포스코의 주력은 철강업이죠. 그런데 뭐 베트남에 있는 계열사 건설업종에서 100억 그게 이렇게 과대 계산됐다 인건비를 그 비자금 조성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철강하고 별로 본질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악재를 이용해서 저는 또 사는 편입니다. 네. 오히려 쌀 기회를 줬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CJ E&M 애널리스트한테 사전 정보 제공했다. 그래서 CJ E&M 지난번에 하한가 맞고 폭락 저갔겠죠. 네. 그때 저는 분명하게 뭐 공표를 했습니다. 이거 본질 가치 훼손되는 거냐? 아니다. 이건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후에 지금 그게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고 대표적인 거가 오리온이라는 주식입니다. 오리온은 주식이 2012년도에 폭등했었어요. 이게 100만 원 이제 돌파 나왔었죠. 그때 2012년도에 스포츠 토토 비리 사업이 나왔어요. 네. 먹는 거하고 초코파이하고 스포츠 토토 비리 사업 별 상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접근한다. 반면에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을 위협한다. 그러면은 그건 치명타죠. 건설업종이 특히 판리스크 노출됐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겠죠. 해외 사업 파트 이런 것들은 악재가 나왔을 때 즉각적인 매도가 전형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돌발 악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맞수열전 살펴보았습니다.